지금 베트남의 예상치 못한 선택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업 규모 5천억 원, 검증 기간 9개월에 달하는 차세대 자주포 도입에서 승리가 당연시되던 독일 PZH 2000이 아닌 한국의 K9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경쟁자의 등장에 독일은 당황했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각종 의혹과 언론전을 펼쳤지만 최종 시연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베트남은 왜 전통 강국 독일을 제치고 한국 K9을 선택했을까요? 이 결정이 세계 방산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언제나 우리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만세라고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베트남 국방부 전력획득국 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레반 띠엔입니다. 저는 지금 앞에 있는 문서를 보면서 살짝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5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과 관련해서 9개월간의 검증 기간을 거친 국제 방산 시장 전체가 주목하는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하노이 국방부 청사 5층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독일 방산 컨소시엄이 보내온 제안서가 놓여 있었어요. 유럽 최강 자주포라는 PZH 2000의 모든 것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천천히 넘기며 생각에 잠겼어요. 국제 방산업계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했죠. 독일의 낙승, 베트남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뿐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PZH 2000은 나토 회원국 7개국이 운용하는 검증된 화력 자산이었습니다. 사거리 40km, 분당 발사 속도 10발. 유럽 전장에서 쌓아 올린 실전 이력은 어떤 경쟁자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벽이었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국방차관이 들어왔어요. 띠엔 국장, 독일 측에서 다음 주 하노이 방문을 확정했네. 최종 협상 테이블을 열자는 거야. 알겠습니다, 차관님. 실무 준비는 마쳐두었습니다. 차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노이의 습한 공기가 유리창에 엷은 물기를 남기고 있었죠. 유럽 기술의 상징이야. 우리 포병 전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지. 저는 대답 대신 제안서의 첫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독일 방산 컨소시엄 아시아 전략 디렉터 하인리히 슈타인의 서명이 선명했어요. 그 아래에는 자신감 넘치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전장의 기준을 정의하는 화력 PZH 2000 하인리히 슈타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방산업계에서 25년간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죠. 아시아 시장 공략의 선봉장으로 그가 관여한 계약은 대부분 독일의 승리로 끝났어요. 그는 한 달 전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띠엔 국장, 유럽의 기술력을 직접 경험하시면 선택은 자명해질 겁니다. PZH 2000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나토 50년 노하우의 결정체죠. 슈타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건 허세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실적에서 비롯된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 앞에서 굳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죠. 베트남 내부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병사령부 장성들은 이미 PZH 2000 도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독일 현지 시찰 일정까지 논의하고 있었죠.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창밖으로 하노이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오토바이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건설 크레인들이 스카이라인을 바꿔 나가고 있었죠. 베트남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강해져야 했고 더 단단해져야 했어요. 남중국해의 긴장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명성이 아니라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제안서를 덮을 때마다 미세한 불편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경쟁이라고 부를 만한 구도조차 형성되지 않았죠. 독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협상 테이블을 주도했고 우리는 그저 조건을 수용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쌓인 다른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각국 방산업체들의 비공식 제안서가 몇 건 있었죠. 대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K9 자주포.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두께는 독일 제안서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죠. 하지만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 몇 개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연간 생산 가능 수량, 납기 일정, 대당 단가. 저는 그 숫자들을 독일 제안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어요. 아직은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확정된 줄 알았던 저의 생각 속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독일 측과의 최종 협상을 사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계약 세부 조건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했어요. 통상적인 절차였죠. 서명 전 마지막 확인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들을 하나씩 짚어 나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연간 생산 가능 수량 8대. 저는 그 숫자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베트남이 요청한 도입 물량은 총 36대였죠. 단순 계산으로도 전량 인도까지 4년 이상이 걸린다는 뜻이었어요. 4년. 그 시간 동안 우리 포병 전력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재무 분석 담당관을 불렀어요. 이 생산 일정이 맞는 건가? 연간 8대밖에 못 만든다고? 네, 국장님. 독일 본사 생산 라인이 나토 회원국 물량을 우선 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순위예요. 담당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았죠.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초기 제안서와 현재 협상안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대당 단가가 8% 상승해 있었죠. 기술 이전 조건은 축소되었고 정비 부품 공급 계약은 별도 협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였던 조건들이 협상이 진행될수록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부품 공급 조건도 변경됐군. 독일 측에서 현지 정비 거점 구축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초기 제안에는 없던 내용이에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하노이의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조건 수용에 가까웠습니다. 독일은 처음부터 경쟁자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베트남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서 점점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 나갔던 겁니다. 저는 포병사령부에서 올라온 전력 분석 보고서를 펼쳤어요. 현재 운용 중인 구형 자주포들의 수명 한계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년 내로 상당수가 퇴역해야 했죠. 그런데 신형 장비 도입에 4년이 걸린다면 그 사이 2년간 우리 포병 전력은 심각한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남중국해 정세가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에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었어요. 저는 국방차관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차관님, 계약 조건에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차관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생산 일정이 이렇게 길어? 처음 들은 얘기와 다른데. 초기 제안에서는 연간 12대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서에는 8대로 줄어 있어요. 나토 물량 우선이라는 이유입니다. 차관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도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전력 공백이 생긴다는 얘긴가? 최소 2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포병 화력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죠. 차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독일 측에 일정 단축을 요청해 봤나?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 증설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어요. 오히려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우선순위를 조정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추가 비용이라니 얼마나? 대당 12% 인상입니다. 차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2% 인상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죠.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서류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독일 제안서 옆에는 며칠 전 집어들었던 한국 K9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간 생산 가능 수량 24대, 전략 납품까지 18개월. 숫자만 놓고 보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생산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품질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필요했습니다. 독일만 바라보고 있는 한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K9 자료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방산 담당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도현, 해외 사업 총괄 책임자. 저는 메모지에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직은 공식적인 검토가 아니었어요. 단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뿐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메모 한 장이 5천억 원짜리 계약의 향방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 측에 비공식 접촉을 요청한 지 나흘 만이었습니다. 하노이 시내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박도연을 처음 만났어요.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죠. 방산업계 사람들은 대개 자신감을 과시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둘 다 아니었어요. 그는 담담하게 악수를 건네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띠엔 국장님, 저희가 왜 불려왔는지 압니다. 독일과의 협상이 순탄치 않은 거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 사람은 상황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공식적인 검토 단계가 아닙니다. 단지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박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죠. 충분합니다.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거라면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얇은 서류 한 부를 꺼냈어요. 독일 제안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분량이었죠. 하지만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사거리 40km, 분당 최대 발사 속도 8발, 자동 장전 시스템 탑재.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PZH 2000의 핵심 제원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화력 스펙이 독일과 비슷하군요. 비슷한 게 아니라 동급입니다. 일부 항목에서는 저희가 앞서요. 박도현은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연속 사격 후 포신 냉각 시간, 진지 전환 소요 시간, 승무원 탑승 후 첫 발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 세 가지 항목 모두에서 K9EPZH 2000보다 짧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죠. 실전에서 중요한 건 최대 화력이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쏘고 얼마나 빨리 빠질 수 있느냐예요. 쏘고 빠지는 속도에 따라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K9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설계됐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어요. 다음 장에는 생산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간 생산 가능 수량 24대, 전략 납품 예상 기간 18개월. 독일의 4년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저는 그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이 생산 일정이 현실적입니까? 24대씩 찍어낼 수 있다고요? 국장님, K9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입니다. 폴란드에 900여 대, 노르웨이에 24대, 에스토니아에 18대, 생산 라인은 이미 풀가동 중이에요. 추가 물량을 소화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과장이 없었어요. 25%, 5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그 차이는 1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기술 이전까지 포함이라니.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공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까? 박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동남아시아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이 K9을 선택하면 주변국들도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저희는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그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중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K9이 실전에서 검증된 사례가 있습니까? 박도현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어요. 그건 자부심이었습니다. 폴란드가 K9을 도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900대 넘게 주문했어요. 그게 답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었죠. 유럽 국가가 유럽 무기가 아닌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 성능과 가격 모두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 로비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맴돌았죠. 사거리 동급, 연속 운용 효율 우위, 생산 속도 3배, 가격 25% 절감, 납기 18개월. 독일이 제시한 조건과 비교하면 이건 단순한 대안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선택지였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K9 자료를 공식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포병사령부에도 비교 분석을 지시했죠. 이제 독일만 바라보는 시대는 끝났어요. 협상 테이블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베트남이 한국 K9을 공식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국제 방산업계는 좁은 세계였죠. 비공식 접촉이 있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독일 측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하인리히 슈타인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띠엔 국장, 급히 뵐 일이 있습니다. 내일 하노이로 가겠습니다. 목소리에서 평소의 여유가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환영합니다. 협상 일정에 맞춰 오시는 거라면 준비해 두겠습니다. 아닙니다. 협상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협상이 시작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오후 슈타인이 하노이에 도착했어요. 국방부 청사 5층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슈타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평소처럼 악수를 건네긴 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불쾌함을 억누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슈타인은 인사치레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베트남이 한국 업체와 접촉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와 최종 협상을 앞둔 시점에 말이죠.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슈타인 디렉터, 저희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는 건 당연한 절차예요. 옵션이라고요? 슈타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어요. PZH-2000은 나토 7개국이 운용하는 검증된 화력 자산입니다. 유럽 전장에서 수십 년간 증명된 장비예요. 그런데 그걸 아시아 업체 제품과 비교하겠다고요? 저는 슈타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 K9도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여러 나라에서 운용 중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장비가 아니에요. 폴란드는 급했던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당장 물량이 필요했죠. 시간이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거예요. 슈타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조급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는 지금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공격이 아니라.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슈타인 디렉터, 저희가 우려하는 건 성능이 아닙니다. 생산 일정과 납기예요. 연간 8대 생산으로는 저희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없습니다. 슈타인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도 이 부분이 약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본사와 협의해서 생산 일정을 앞당길 수 있어요. 얼마나요?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한 달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정 단축을 이제 와서 가능하다고 하다니 경쟁자가 생기니까 태도가 달라진 거였죠. 회의가 끝난 후 슈타인은 복도에서 저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띠엔 국장, 한 가지만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한국과의 접촉은 저희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술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슈타인의 눈이 흔들렸죠. 그는 베트남이 단순히 가격 협상을 위해 한국 카드를 꺼내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진짜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국장님,
독일과 한국은 다릅니다. 저희는 50년 넘게 전장에서 검증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장기적인 관점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희는 당장 2년 안에 전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슈타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당혹감, 그리고 불안.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포병사령부가 올린 비교 분석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K9과 PZH 2000의 재원을 나란히 놓고 항목별로 점수를 매긴 자료였죠. 화력과 사거리는 동급이었어요. 하지만 생산 속도, 납기, 가격, 정비 편의성에서 K9이 앞섰습니다. 특히 열대 기후 적응성 항목에서 K9이 높은 점수를 받았죠. 동남아시아 환경에서 운용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노이의 밤거리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독일이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걸. 슈타인의 눈빛에서 봤어요. 그는 반드시 방역할 겁니다. 문제는 그 방역이 어떤 형태로 올 것인가였죠. 슈타인이 하노이를 떠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유럽 방산 전문 매체의 기사 하나였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아시아 자주포의 한계, 장기 운용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문제점. 기사는 K9의 포신 수명과 변속기 내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어요. 익명의 전문가를 인용하며 열대 기후에서의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경쟁 입찰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흘 뒤 또 다른 기사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폴란드 도입 K9 중 일부에서 냉각 시스템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출처는 역시 익명이었어요. 저는 한국 측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박도현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완전한 허위입니다. 폴란드 국방부에 공식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런 결함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겁니다. 출처를 보세요. 전부 익명이에요. 검증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기사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박도연의 말이 맞았죠.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전부 추측과 익명 인용으로 이루어진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기사들이 베트남 내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포병사령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유럽 매체들이 K9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언한 사람은 포병사령부 부사령관이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독일을 지지하던 인물이었죠. 부사령관님, 그 기사들의 출처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제 방산 전문 매체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가 K9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상황을 정리했어요. 독일의 방역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슈타인은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자 다른 전선을 열었죠. 언론과 여론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장이었어요. 다음 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트남 국방부 내부 게시판에 누군가 그 기사들을 번역해서 올린 거였어요. 댓글에는 K9 선택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줄이 달렸죠. 국방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띠엔 국장, 내부 여론이 좋지 않아. K9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차관님, 그 기사들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독일 측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증거가 있나?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점이 너무 절묘해요. 저희가 K9을 검토하기 시작하자마자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관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증거 없이 독일을 비난할 수는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걱정이 되네.
만약 K9에 정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관의 우려도 이해가 됐거든요. 5천억 원짜리 결정이었어요. 잘못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죠. 그날 저녁 저는 박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책임자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내부 여론이 흔들리고 있어요. 박도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예상했습니다. 저희도 대응하겠습니다만 말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접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실사 시연을 제안드립니다. 베트남 환경에서 직접 K9을 운용해 보시죠. 모든 의혹은 현장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실사 시연. 그건 모든 논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었죠. 동시에 엄청난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K9이 시연에서 문제를 보이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독일 측에도 동일한 기회를 줘야 할 겁니다. 물론이죠. 공정한 비교를 원합니다. 저희는 숨길 게 없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노이의 밤하늘에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의 싸움은 끝이 없었어요. 기사와 여론으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였죠. 현장에서 직접 증명하는 것. 저는 다음 날 아침 국방차관에게 실사 시연을 건의했습니다. 모든 외부 평가를 배제하고 베트남이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요. 이제 말싸움은 끝이었어요. 진짜 시험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실사 시연 장소는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 훈련장으로 결정됐습니다. 해발 600m, 평균 기온 34도, 습도 92%. 동남아시아 전장 환경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조건이었죠. 저는 양측에 동일한 조건을 통보했어요. 연속 사격 38, 진지 전환 3회, 긴급 정비 상황 대응, 총 시험 시간 8시간. 독일 측은 처음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슈타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띠엔 국장, 이건 너무 가혹한 조건입니다. PZH-2000은 유럽 환경에 최적화된 장비예요. 열대 기후에서 이런 극한 테스트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슈타인 디렉터, 베트남은 열대 국가입니다. 저희 환경에서 운용할 장비를 저희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게 왜 불공정합니까? 슈타인은 잠시 침묵했어요. 반박할 논리가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참가하겠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 달랐어요. 박도연은 조건을 듣자마자 바로 수락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연 당일 아침 저는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이미 공기가 눅눅하게 무거웠어요. 해가 뜨면 기온은 더 올라갈 거였죠. 훈련장 양쪽 끝에 2대의 자주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독일 PZH-2000, 오른쪽에는 한국 K9. 둘 다 위장색으로 도색되어 있었지만 형태는 확연히 달랐어요. PZH-2000은 거대하고 육중했습니다. 유럽의 중후한 기술력이 느껴지는 외형이었죠. 반면 K9은 상대적으로 날렵해 보였어요. 같은 화력을 더 작은 차체에 담아낸 설계였습니다. 포병사령부 평가단 12명이 저와 함께 참관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죠. 오늘의 결과가 5천억 원짜리 결정을 좌우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6시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연속 사격 38. K9이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굉음과 함께 첫 발이 발사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발사 간격이 놀라울 정도로 일정했죠. 자동 장전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눌렀어요. 30발 발사 완료까지 3분 42초. 분당 약 8발의 속도였습니다. 다음은 PZH-2000 차례였죠. 독일 장비도 포성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력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5발째부터 발사 간격이 미세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23 발째에서 약 20초간 멈춤이 있었어요. 30발 완료까지 5분 11초. 평가단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기록을 적었어요. 오전 9시 두 번째 테스트, 진지 전환 3회. 이 테스트는 실전 상황을 가정한 거였어요. 자주포는 사격 후 적의 방역을 피해 빠르게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전환 속도가 곧 생존율이었죠. K9이 먼저 움직였어요. 사격 종료 후 45초 만에 포탑을 접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900m 떨어진 새 진지까지 도달하는데 2분 30초. 도착 즉시 다시 사격 준비 완료. PJSH-2000은 진지 전환에 4분 이상이 걸렸어요. 차체가 무거웠고 고온 환경에서 엔진 반응이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정고가 지나자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았어요. 습도는 더 올라갔죠. 평가 단원들도 연신 땀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 긴급 정비 상황 대응. 저는 양측에 동일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탄약 공급 장치에 경미한 이상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승무원들이 현장에서 정비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였죠. K9 승무원들은 장비함에서 공구를 꺼내 신속하게 작업을 시작했어요. 정비 매뉴얼이 한글과 영어로 병기되어 있었고 부품 접근성이 좋아 보였습니다. 14분 만에 정비 완료. PJSH-2000 측은 시간이 더 걸렸어요. 부품 구조가 복잡했고 일부 공구는 별도로 요청해야 했죠. 26분. 해가 질 무렵 모든 테스트가 종료됐습니다. 8시간 동안 쉴 틈 없이 진행된 혹독한 시험이었어요. 저는 평가단과 함께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죠. 연속 사격 속도 K9 우위, 진지 전환 시간 K9 우위, 정비 소요 시간 K9 우위, 고온 환경 적응성 K9 우위. PJSH-2000이 앞선 항목은 최대 사거리 단 하나뿐이었어요. 그마저도 2km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훈련장을 떠나기 전 양측 장비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K9 승무원들은 장비 점검을 마치고 여유롭게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반면 PJSH-2000 주변에서는 냉각 시스템을 점검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죠. 결과는 이미 나와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그 결과를 공식화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하노이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지는 해가 붉게 물들고 있었죠. 실사 시연이 끝난 다음 날, 저는 포병사령부 평가단과 함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숫자들을 나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결과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는 데는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평가 항목은 총 12개였어요. 화력, 사거리, 연속 사격 속도, 진지 전환 시간, 고온 적응성, 습도 환경 내구성, 정비 소요 시간, 부품 접근성, 승무원 피로도, 연료 효율, 소음 수준, 종합 가동률. K9이 9개 항목에서 우위를 차지했어요. PJSH-2000이 앞선 건 최대 사거리, 장갑 두께, 소음 수준 3가지뿐이었죠. 그마저도 실전 운용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종합 가동률이었어요. 8시간 연속 테스트 동안 K9은 단 한 번의 기능 저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PJSH-2000은 고온 환경에서 3차례 냉각 시간이 필요했죠. 저는 보고서 초안을 들고 국방차관을 찾아갔습니다. 차관님, 실사 결과입니다. 차관은 서류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중간중간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숫자들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K9이 이 정도였나?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격차가 컸어요. 차관은 정비 소요 시간 항목에서 손가락을 멈췄어요. 14분과 26분, 거의 2배 차이군. 전장에서 12분은 생사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정비 중에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으니까요. 차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승무원 인터뷰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죠. 양측 장비를 직접 운용한 베트남 포병들의 평가였어요. K9 승무원들은 조작이 직관적이고 피로도가 낮다고 답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장시간 운용에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죠.
PZH-2000 승무원들의 평가는 달랐어요. 화력은 인상적이지만 조작이 복잡하고 고온에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 체력 소모가 심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차관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띠엔 국장, 이 결과를 독일 측에 공유했나? 아직입니다. 차관님 검토가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슈타인이 뭐라고 하겠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슈타인의 반응은 뻔했죠. 아마 테스트 조건이 불공정했다고 항의할 겁니다. 유럽 장비를 열대 환경에서 평가한 건 부당하다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건가? 베트남에서 운용할 장비입니다. 베트남 환경에서 검증받는 게 당연하죠. 저희가 유럽으로 가서 쓸 게 아니니까요. 차관은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슈타인에게 결과 보고서 사본을 보냈어요. 예상대로 3시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슈타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띠엔 국장, 이건 공정한 평가가 아닙니다. PZH-2000은 40도 이상 환경을 상정하고 설계된 장비가 아니에요. 슈타인 디렉터, 베트남의 여름 기온은 40도를 넘는 날이 많습니다. 그게 저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유럽에서 전쟁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 땅에서 저희를 지킬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조건에서 어떤 장비가 더 적합한지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타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가 무슨 말을 준비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조건을 수정하겠습니다. 가격을 15% 인하하고 납기 일정도 앞당기겠어요. 기술 이전 조건도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결정은 가격만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능과 신뢰성이 우선이에요. 전화가 끊긴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슈타인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저녁 무렵 박도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장님, 결과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저희 팀 모두 감사드립니다. 박 책임자님, 감사할 건 저희 쪽이에요. K9이 보여준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긴장했어요. 하지만 장비를 믿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답이 나온 거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에서 답이 나왔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공식 발표뿐이었어요. 포병사령부는 만장일치로 K9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반대 의견을 내던 부사령관도 이번에는 침묵했죠. 숫자 앞에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본 평가단은 베트남 포병 전력 현대화에 가장 적합한 장비로 한국 K9 자주포를 추천함. 펜을 내려놓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5천억 원짜리 결정의 무게. 베트남 포병의 미래가 이 한 장의 문서에 달려 있었죠.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명성과 전통은 중요하지만 전장에서 살아남는 건 결국 실력이라는 걸. K9은 그걸 증명해냈습니다. 최종 결정을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하노이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는 양국 대표단과 국제 언론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는 박도현이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그 옆 통로를 사이에 두고 슈타인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슈타인의 얼굴에는 아직도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뒤집힐 수 있다고 믿는 눈빛이었죠. 저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어요. 베트남 국방부는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회의실이 숨죽이며 고요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간헐적으로 울렸죠. 9개월간의 검토와 실사평가를 거쳐 베트남은 한국 K9 자주포를 최종 도입 장비로 선정했습니다. 순간 회의실 한쪽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한국 대표단 쪽이었죠. 반대편에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슈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결정은 성능, 가격, 납기, 현지 적응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K9은 모든 핵심 항목에서 베트남의 요구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어요. 대부분은 예상했던 내용이었죠. 유럽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독일 PZH-2000은 나토 7개국이 운용하는 검증된 장비입니다. 그런 전통을 가진 장비를 제치고 아시아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전통과 명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택해야 할 기준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성능이었습니다. K9은 베트남 환경에서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직접 증명해 보였어요. 슈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등 뒤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죠.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박도연과 따로 만났습니다. 국방부 청사 뒤편의 작은 정원이었어요. 열대의 습한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날따라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죠. 축하드립니다, 박 책임자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축하받아야 할 분은 국장님이에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지 않았죠. 9개월 동안 수많은 압박과 의심, 내부 갈등을 견뎌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한국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숫자요. 그리고 현장에서 본 것들. 명성으로는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도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안도감이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식은 일주일 뒤에 진행됐어요. 총 36대의 K9 자주포, 계약 규모 5천억 원, 전략 납품 기한 18개월. 서명하는 순간 저는 펜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결정이 베트남 포병의 미래를 바꿀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국제 방산업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유럽 언론들은 충격적인 결과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일부는 베트남의 결정을 의아하게 바라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방산 전문 매체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베트남의 선택은 국제 방산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전통과 명성이 아닌 실제 운용 환경에서의 성능이 결정의 핵심이 되었다. 슈타인은 계약 체결 후 한 달 만에 아시아 전략 디렉터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정이라고 발표됐지만 업계에서는 베트남 실패에 책임을 진 거라는 소문이 돌았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슈타인은 자신의 방식대로 싸웠어요. 다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죠. 첫 번째 K9이 베트남에 도착한 건 계약 후 6개월째였어요. 다낭 항구에서 열린 인수식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거대한 화물선에서 K9이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위장색으로 도색된 차체가 열대의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죠.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9개월 전만 해도 이건 불가능한 그림이었어요. 독일의 독주가 당연시되던 시장에서 한국이 끼어들 틈은 없어 보였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는 베트남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인수식이 끝난 후 저는 항구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다음 K9 선적이 준비되고 있을 거였죠. 베트남 포병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명성이 아니라 실력이었어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였죠.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박도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K9 잘 도착했습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길 기대합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희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접고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천천히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있었죠. 5천억 원짜리 결정. 그 무게는 여전히 제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을 바꾼 건 우리의 선택이었죠. 안녕하세요.
하마감동TV의 하마입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내용은 한국 방산 기술을 점점 전 세계가 인정함에 따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도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한국 K9 자주포를 수입하는 내용, 그것을 각색하여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은 25년 8월 14일 코리아 헤럴드 신문 내용을 참고하여 새롭게 창작한 저의 창작물임을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그리고 사연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